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저와 큰엄마의 관계를 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집들의 벽은 방음이 잘 안 되었을 것이고, 큰엄마는 관계를 할 때 목청이 너무나 큰 여자였거든요. 큰엄마는 저와 마음껏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키도 똑같고 얼굴도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해요. 큰아버지는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궁벽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몸이 약했고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었습니다. 약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저도 몸이 약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둘이 살았지만 모자람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랐어요. 큰엄마가 저를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다. 큰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그들도 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젖이 나오지 않아 저는 큰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다가 저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생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허약체질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큰엄마는 저를 안고 재워주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기 엄마가 매번 사촌 동생에게 팔베개를 해주니 질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집에서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았는데 큰엄마의 팔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큰엄마는 본인이 낳은 자식들보다도 저를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엄마보다도 큰엄마가 더 좋았어요. 제가 엄마의 정을 느낀 것은 큰엄마였습니다. 큰엄마가 저를 그렇게 아껴주었기 때문에 사촌 누나와 사촌 형도 저를 많이 보살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학생일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큰엄마를 꼭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까, 다.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저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몸집도 많이 커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몸놀림이 빠르고 산을 잘 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마을 여자들이 몸을 식히고 잠들기 위해 계곡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는데 그곳은 밤에는 마을 처녀, 총각들의 연애 장소가 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낙상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절벽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큰아버지가 왜 가셨는데? 왜 그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많은 연문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헛소문이었지만 저와 사촌 누나는 그런 소문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큰어머니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까, 다. 큰엄마는 동네에 크고 작은 일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죠. 큰엄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 남자들의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상한 농담을 하는 남자들, 대놓고 수작을 부리는 남자들 때문에 큰엄마는 골치가 꽤나 아팠을 거예요. 큰엄마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큰엄마를 두고 마을 남자 어른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저와 사촌 형제들을 챙기는 일에 열중하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엄마는 그때 정말 젊고 싱싱한 나이였습니다. 마을 남자들의 숱한 관심을 받으면서
그 관심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운 젊은 과부로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부로 살면서 큰엄마는 젊은 총각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엄마는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 아버지는 큰엄마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완력이 대단하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던 분이라서 마을 남자들은 큰엄마에게 수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소문의 진실 여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소문은 바로 저희 아버지와 큰엄마가 정분이 났다는 것이었죠. 소문을 들은 새엄마는 저희 아버지와 이혼하겠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는 새엄마를 달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엄마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엄마가 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큰엄마를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사촌형과 사촌 누나는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큰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업, 철야 등을 하며 저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잠을 자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큰엄마와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넘게 회사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큰엄마는 술에 취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큰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큰엄마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 시기에 큰엄마는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그 남자와 함께 장사를 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큰엄마는 그 남자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남편이 있겠어? 이렇게 한탄을 하며 소주를 들이키는 큰엄마의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큰엄마는 키도 크고 체구도 커 보였는데 어느새 큰엄마는 쉰을 넘긴 중년의 여자가 되어 있었고 가녀린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가 생각나서 큰엄마의 팔을 베고 누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재워줬었지?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재워줘라, 응? 저는 언젠가부터 큰엄마를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베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큰엄마는 그래, 우리 애기 엄마가 재워줄게. 아직도 애기네. 이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큰엄마를 보고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우리 아버지랑 지낼 때 좋았어? 큰엄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젊은 나이였는데 남자들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들었겠다. 제 말에 큰엄마는 더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제 엄마를 보호해 줄 거야. 엄마는 내 친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었으니까. 저는 씩씩하게 말을 했고 큰엄마는 옆으로 누운 채 울고 있었습니다. 훌쩍이며 울고 있는 큰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큰엄마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로 말이죠. 저는 일어나서 큰엄마가 잘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큰엄마는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는데 제가 옷을 갈아입히니 잠에서 깨어났더군요. 큰엄마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큰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큰엄마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여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터에 나가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워낙 젊은 나이였기에 버틸만 했어요. 그날 후로 큰엄마와 저는 눈만 마주치면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평생 잘할 것이라고 결심하며 큰엄마와 일을 치렀어요. 사촌형과 사촌 누나는 저에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를 제가 보살펴 준다고요. 큰엄마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존댓말을 쓰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말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와 큰엄마가 모자지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저와 큰엄마의 관계를 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집들의 벽은 방음이 잘 안 되어 뜰 것이고 큰엄마는 관계를 할 때 목청이 너무나 큰 여자였거든요. 큰엄마는 저와 마음껏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이 다 돼 어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큰엄마에게 말했지만 큰엄마는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큰엄마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아버지와 새엄마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지만 큰엄마에게도 어머니라 부릅니다. 신혼 때 한동안 저는 숙모를 잊고 살았습니다. 젊은 섹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큰엄마는 저를 늘 기다렸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제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본인을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큰엄마는 지금도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존댓말을 합니다. 저를 부를 때도 자기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합니다. 큰엄마는 항상 아내에게 잘하라고 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엄마를 찾아갔다가 일을 치르고 돌아올 때면 오늘도 저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저를 키워준 큰엄마를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큰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준 엄마 같은 사람이고 나를 살려준 은인인데요. 사촌형은 큰엄마를 모시고 살겠다 하지만 큰엄마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 때문이겠죠. 큰엄마는 어릴 때 제가 봤던 모습과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흰머리가 좀 많아진 것과 어깨가 좀 가냘퍼졌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겠으네요. 저는 지금도 큰엄마의 집에서 잘 때는 큰엄마의 팔베개를 베고 잡니다. 큰엄마는 이틀 만에 저를 만나도 그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평생 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 큰엄마와 밤을 보낼 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큰엄마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있는 한참 혈기왕성한 24살 남자입니다. 대학 복학하기 전에 시간도 남고 별로 할 일도 없더라고요. 밥이나 해 먹으면서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었더니 집에서 뒹굴고 있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한심해 하시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 자취방으로 도망가서 술 마시며 며칠씩 보내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집에서 뒹굴거리며 사는 것도 스스로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껴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있을 때쯤 제가 군대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동네 와서 일 좀 해라. 저는 얘가 뭘 잘못 먹고 헛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 자식은 바닷가 해수욕장 근처에 사는 녀석이었는데 요즘 워낙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내려와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주겠답니다. 남는 시간에는 바다에서 여자를 꼬시고 놀던 다 자유시간이라며 고민하다가 친구가 있으면 하나같이 데려오라는 말에 자취하고 있던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민할 것도 없다면서 지금 당장 내려가자 하더라고요. 여자도 있고 돈도 준다는데 지금 우리한테 완전 딱인 거 아니냐? 친구는 완전 신이 나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괜히 이상한데 팔려가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저는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오히려 저를 설득했어요.
바다에서 일도 하고 별로 힘든 일도 없을 거니까 놀면서 돈도 벌고 바닷가에 놀러 온 여자애들 꼬셔서 밤마다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자.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복학하기 전까지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변가에 놀러 온 그 많은 여자들을 볼 생각에 절로 입에 미소가 지어졌고 올 여름 바다 구경도 못했는데 알바하면서 여자 구경이나 실컷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 친구와 둘이서 알바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잊을 수 없는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친구와 둘이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해수욕장은 그리 유명하진 않지만 작고 예쁜 곳이었고 군대 동기가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와서 저희를 숙소까지 태워줬어요. 가는 차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강 설명해 줬는데 제가 그 전까지 생각한 해수욕장 일이라는 건 선글라스 끼고 사람들 위험하지 않게 감시하는 안전요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와 제 친구가 하게 될 일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해수욕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인이라고 하지만 말이 관리인이지. 동네 마을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통제센터에서 시키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제 친구에게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착한 첫날부터 바로 짐 풀러놓고 바다 냄새 맡을 새도 없이 쓰레기 수거와 해수용 용품들 정리하느라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갔고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저와 제 친구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바라던 관리인다운 일이었어요. 별일은 아니었지만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변가에서 술 마시는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술도 한 잔씩 얻어 마시며 친해지고 나중에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는 그림을 상상했었는데 실제로는 만취한 취객들이 한밤중에 바다로 뛰어드는 일을 온몸으로 막아서야 했고 술 먹고 시비 붙은 사람들 말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해수욕장에서 잠에 시달리고 밤에는 술 취한 양아치들에게 시달리는 거지 같은 일이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는 너무 힘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래 젊은 사람들 다들 즐겁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우리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회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날 홧김에 술을 진탕 마신 친구가 술병이 나버려 자기는 아프다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저 혼자 야간 순찰을 돌게 되었어요. 저녁 7시부터 생각하다가 그날은 괜히 마음도 울적해져서 혼자 해변을 걸으며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웬 여자 혼자 노을 진 바다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을 보는 척 살짝 눈길을 돌려 살펴봤는데 생긴 건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어요. 대략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몸매는 딱 붙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몸매가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어요. 살짝 살집이 있고 정말 보기 좋은 몸매였습니다. 얼굴도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뭔가 얼굴에 그늘이 있고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이제 일하러 갈 시간이라 그녀에게 오래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대로 우리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루한 야간 순찰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둘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하던 일을 혼자서 하려니 솔직히 일하기도 싫고 짜증 나더라고요. 해수욕장 한 바퀴 둘러본 뒤 체크하고 나니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좀 숨어서 쉬다가 가야겠다 생각하고 숙소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주위는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한 해변가에 누군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순찰 돌 때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그새 객이라도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조용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려가 봤더니 이게 웬걸
저녁에 스쳐 지나갔던 그녀가 바다를 보며 앉아 있더라고요. 그녀의 옆에는 텅 빈 맥주캔 여러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도 새로 딴 맥주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음주하는 건 괜찮지만,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낯선 남자가 말을 거니 당혹스러웠지만, 그녀는 얼른 주위에 버려진 캔을 끌어모았어요. 왠지 그 모습이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 모르시죠? 제가 버려드릴 테니 이리 주세요.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빈 맥주캔을 제게 건네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털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전요원이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서울 살아요. 그냥 알바하러 내려온 거죠. 그녀와 저는 맥주캔을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하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일행은 어디 있는지 주로 제가 묻고 그녀가 대답하는 식이었죠. 그녀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서울에서 혼자 놀러 왔다고 했어요. 결혼했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고 혼자서 바다를 보며 생각할 것이 있다고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울적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까지 함께 와서 캔을 버린 뒤 그녀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혹시 또 술 드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시고는 싶은데 여자 혼자 해변가에서 술 마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숙소는 어디예요? 데려다 드릴게요. 제 말에 그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숙소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홀로 여행을 온 철없는 유부녀였어요. 낯선 이성과의 두근거리는 만남보다는 뭔가 그녀가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랑 같이 술 한잔해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아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같이 가시죠. 그녀는 제가 가는 대로 불평 없이 잘 따라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몇 개 사서 원래 일하다 중간에 쉬어가는 창고 건물로 그녀를 데려왔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원래 친구와 제가 쉴 때 깔고 앉는 낡은 구명조끼를 2개 가져와서 그녀에게 의자를 만들어 주었고 맥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별일 아니라며 이제 술 마시자고 맥주를 꺼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우린 둘 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이 눈을 감고 서로를 즐기고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녀와 다시 눈을 마주치고 우리는 뜨겁게 키스를 하며 서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녀와 뜨겁게 안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저를 찾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따 일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밤 12시에 퇴근하자마자 창고로 뛰어와 보니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안주도 그대로 있었고 그녀만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락처도 교환하지 못했고 해수욕장 근처를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를 다시 볼 수는 없었고 알바 끝날 때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만났던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비밀을 서리목에만 고백해보겠다. 아빠는 부동산 재벌이다. 강의도 하고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을 하셨다고 한다. 시술하기 전 누구의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아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아빠는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나를 입양했다고 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대학 입시를 보기 몇 달을 앞두고 이혼하셨다.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지만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부잣집 딸로 알고 있다. 양가 조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덕에 나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아빠의 지원 덕분에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생일인 2월 말에 외식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 또한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여동생들은 아빠를 입양한 후에 태어난 것이니 할머니의 자녀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고 그 일은 나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했다. 때는 추석이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방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앞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일을 치르고 있었고 둘은 너무도 익숙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모자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은 유독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참다 못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나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으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외 지원을 해준 것이었다. 미성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면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 집에서 과외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나에게도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준 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를 아들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오버랩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부담 없는 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철없이도 공부하기 싫은 날은 땡땡이를 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에 탈이 나지 않는지 걱정하셨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나는 멘무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내 모습을 본 듯했고 나는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엄마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가볍게 맥주 마시고 자자고 했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꺼내와서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오늘따라 술이 당겼는데 혼자 마시기도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할 때 문제 없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야 털어놓겠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부족한 게 없는 신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이유 없이 엄마를 미워하더라. 특히 아빠 앞에서 말할 때와 엄마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얘기할 때 엄마를 그렇게 흘겨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었고 사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사주에 둘이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만들어내서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와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했는데 그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 판단을 내렸을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엄마는 나의 비애동안이었는데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이 이혼녀이지. 조금 과장하면 총각과 결혼해도 괜찮은 외모였다. 대학생이 된 후 사실 엄마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있다. 난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엄마는 점점 술에 취했고, 그런데 말야 할머니랑 너의 아빠가 그런 관계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제 나를 남자로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꼬마였던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되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사실대로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같은 내 마음이 어떤지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일을 치렀다. 이제 엄마는 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우리는 밤새 한자리에서 같이 잤다. 다음 날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엄마하고 어색하게 불렀다. 엄마는 어젯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후회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아주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줬고 얼른 학교에 가라고 재촉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생각나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보성씨,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존댓말을 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했다. 난 그날 저녁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갔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는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안겨줬고, 엄마는 어서 오세요, 보성씨. 하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고, 엄마가 준비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됐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우리는 엄마의 생리 기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최근에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웠다.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즘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와서
매일같이 복용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그리고 반지도 샀다.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가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준비한 커플링을 껴드렸다. 엄마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안아들었다.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엄마가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런 엄마를 평생토록 사랑할 생각이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